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 중인 이향선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이향선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재미있게 보고 있는 60대 구독자입니다. 주방에 있거나 차 마시면서 쉴 때마다 습관처럼 틀어놓고 듣는 채널에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옛말에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남편 복이 있어서 자식 복도 있었어요. 젊어서부터 근면 성실하게 일에 자수성가한 남편과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집안의 기둥이자 막둥이 아들, 딸 역할 모두 한 외동아들이 있답니다. 20대 후반, 요즘 같아선 좀 이른 나이에 꾸린 가정은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 또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 세상엔 저와 아들 둘만 남게 되었어요. 그나마 남편은 본인이 먼저 갈 걸 알았는지 남은 가족 편히 살라고 제 앞으로 현금과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죠. 그 덕에 혼자 몸으로 고생하지 않고 아들 하나 잘 키웠습니다. 일찍 사별한 박복한 팔자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왔는데, 집안 귀신이 사람 잡아간다고 나중에 들어온 식구 하나가 제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 말년의 액땜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아빠 먼저 보내고 혼자의 몸이라서 그런지 아들은 어려서부터 여자를 잘 만나지 않았어요. 너 만나는 사람 없니? 나이가 몇인데 이제 결혼 전제로 여자도 만나야지 않겠어? 이렇게 물어봐도 일하느라 바빠서 만날 틈도 없다며 대답했죠. 혹시 본인이 누굴 만나면 혼자 되는 엄마 걱정이라도 했던 걸까요? 다행히 아들은 어느 날 제 짝을 찾아 30대 후반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듣기로는 2살 터울의 회사 거래처 여직원이었는데 아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시하고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온 저는 내 아들 하나는 멀끔히 잘 나왔지 하고 흐뭇해하며 많이 좋아했었네요. 사이좋게 잘 만나 싶었는데 웬걸 사이가 너무 좋았던 걸까요? 만나던 여자가 혼전 임신을 한 게 아니겠어요? 원래 결혼 생각이 있었던 두 사람은 임신도 했겠다. 결혼을 좀 당기기로 했고 저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남사스럽게 느껴져도 요즘 같은 세상에 마음만 맞으면 언제 임신을 하던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부랴부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난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똑부러진 말투로 싹싹하진 않지만 에티켓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반가워요. 나 정수 엄마예요. 앞으로 한 가족이니까 잘 지내봐요. 네, 저는 서은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말 편히 놓으세요. 그럼 그럴까? 아기는 지금 몇 주째지? 이제 5주쯤 됐어요. 아유, 5주면 좀 힘들겠다.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텐데 정순이가 잘 봐줘. 혼전 임신이라고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젊을수록 일찍 낳는 게 여러모로 좋고 바깥 양반 없이 오랫동안 정수랑 나만 있어서 그런지 집안이 조용했는데 은미가 들어오고 손주까지 생기니까 이제야 사람 사는 것처럼 바글바글하겠네. 며느리는 고아원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홀로 외로웠을 것 같아 저는 십자가를 붙들고 부모라는 그늘이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요즘엔 부모 없이 자란 게 무슨 흠인가요? 오히려 어른으로서 보듬어 줘야죠. 저도 소중한 사람의 부재로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서 더 마음이 쓰였나 봐요.
아들과 둘이서 적적했는데 며느리도 생기고 곧바로 손주도 생겨 식구가 늘어나니 가만히 있어도 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아들보다는 며느리를 먼저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걸로 혼수, 예물, 예단 다 해주고 신혼집까지 모두 제가 도와주려고 했죠. 30대 중후반 남녀가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한사코 100% 지원은 안 받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본인들의 결혼인데 시댁에 손 벌리기 죄송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똑 부러지고 독립적인 며느리 마음이 예뻐서 그럼 일단 신혼집을 사서 내 명의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애 태어나면 너희들의 공동 명의로 이전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손주 태어난 선물로 말이죠. 며느리는 주저하다가 그럼 아들과 본인이 모은 돈도 보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자식들의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 불편해하는 기색의 며느리에게 말했죠. 은미야, 나는 우리 은미를 이제 내 딸처럼 생각할 거야. 엄마가 딸 결혼하는데 집 해주는 게 뭐 어때서? 여유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정도 능력은 있어. 그리고 은미, 네가 지금 홀몸도 아니고 튼튼한 아이 낳아야지. 좋은 집에서 시작하면서 건강하고 예쁜 아이 낳아서 정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나한테 보답하는 거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 내가 되는 대로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제 앞으로 있던 낡은 아파트 판돈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모은 돈을 더해 3룸 아파트를 마련했고 아들네는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급하게 준비했던 결혼식은 다행히 마무리가 잘 됐고 며느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했는데 다 제 착각이었네요. 주변에 가까운 어른이 없던 터라 어색했던 걸까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갑자기 생긴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싶어 저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죠. 제가 아무리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도 며느리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갑자기 없었던 엄마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저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은미야, 주말에 뭐 하니?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내가 해주는 음식 맛있게 하는 가게 아는데 같이 갈까? 어머니, 저 평일에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이번 주말은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래. 그럼 먹고 싶은 거 말해봐. 내가 만들어서 보내줄게. 정수랑 같이 먹어. 임신하면 먹는 게 일이야. 그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나중에 후회가 안 돼.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시켜 먹을게요. 어머니, 괜히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요즘 웬만한 건 다 배달되잖아요. 며느리와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다가가면 며느리는 좋은 말로 밀어냈죠. 임신하고 본인 회사에도 바쁠 테니 사소한 것도 다 귀찮을 수 있지. 그래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애를 낳아도 출산 휴가만 받고 바로 일에 복귀하겠다고 강하게 뜻을 밝혔고 본인 일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라 보였어요.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일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했어요. 요즘 같은 취업난에 힘들게 들어가 자리 잡은 직장을 아이 키우면서 포기하긴 너무 아깝죠. 저는 출산 전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더는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있냐, 몸은 어떠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혼자서 척척 자라는 애가 몸 관리도 어려우니 알아서 하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자주 아들 통해서 제철 과일이나 맛집 음식을 포장해 배달해 주거나 아기 용품을 원하는 걸로 사고 싶겠지 해서 용돈으로 보냈습니다. 며느리의 몸 상태도 그냥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죠. 은미는 요즘 어때? 입덧은 끝났고? 네, 다행히 입덧으로 고생은 오래 안 했어요. 입맛 없다고 하긴 했는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고요. 저번 주에 보내신 양념게장은 잘 먹더라고요. 엄마가 보낸 음식은 웬만해서 다 잘 먹어요. 그래. 이제 출산 휴가도 시작했으니까 공격적으로 집에서 몸조리 잘하라고 해라. 너도 일 다닌다고 집안일 손 놓지 말고 웬만하면 네가 다 알아서 하고.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들 알아서 잘해요. 그것보다 엄마 좀 서운하시죠? 며느리 보면 좀 살가운 딸 생길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낯을 가릴 줄은 저도 생각 못했어요. 서운은 무슨.
내가 서운할 게 뭐 있어. 오히려 홀몸도 아닌데 알아서 다 하는 게 대견하지. 결혼 후 아내에게 껌뻑 죽는 우리 아들도 임신하고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얼굴도 안 비치는 며느리 때문에 눈치가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뭐 맡겨둔 것처럼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니고 본인 일 알아서 하겠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독립적이던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나자 그 본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며느리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서 저는 며느리의 속내를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애 낳고 정신없을 때 찾아가면 더 불편하진 않을까 싶어 전 며느리가 조리원으로 옮기고 나서야 얼굴을 보러 갔죠. 수척해진 얼굴의 며느리는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고 자궁이 약해 출산 중에 조금 출혈이 있었던 것 말고는 몸 상태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고생해서 피골이 상접한 얼굴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연신 마른 손을 잡고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한약이라도 지어 꾸준히 먹이거나 사람이라도 붙여서 몸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간병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가져온 과일 깎아서 며느리 주면서 얼마나 고생했냐며 너무 수고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대화 도중 며느리가 먹는 조리원의 객실을 둘러보니 요즘 조리원은 정말 웬만한 호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시설도 좋고 깨끗하더군요. 나오는 음식도 영양 균형 딱 맞춰서 나오는 게 세상 참 좋아졌다 싶었죠. 근데 여기 시설 너무 좋다. 깔끔하고 1인실이 어쩜 이렇게 넓니? 여기 특실이라서 그래요. 다른 방은 여기만큼 안 넓어요. 득실. 너 3주 동안 묵는 거 아니었니? 그럼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 에이, 어머니가 내주시기로 했잖아요. 왜 모르는 사람처럼 말을 하세요? 내가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당황스러웠죠. 저는 며느리에게 조리원 비용 문제는커녕 출산 한 달 전부터는 거의 연락조차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조리원 비용을 제가 내겠다고 한 게 말이 되나요? 황당한 얼굴로 며느리를 쳐다보자 그 애는 갑자기 허리가 땡긴다며 말을 돌리더군요. 허리 요통으로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는 애에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 본인은 조리원 비용을 당연히 제가 낸다고 알고 있으니 먼저 얘기를 꺼내겠지 싶었지만 그 후로 한동안 조리원 비용 얘기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잠잠하게 잊혀갈 때쯤 태어나고 처음으로 아들네가 아기를 시댁으로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태어난 아기뿐 아니라 배은망덕이란 폭탄도 함께 안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전날 아들에게 아기 나온 후 아직 며느리가 소화를 못 시킨다는 말을 듣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며느리 먹일 죽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전복 큰 거 하나 사다가 직접 손질해서 전복죽을 준비했어요. 도통소통이 없던 고부 사이에 이제야 평범한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 같아 음식 준비하며 힘든 줄도 모르고 기분이 참 좋았죠. 죽과 다른 반찬들이 어느 정도 다 완성됐을 때 아들네가 도착했어요. 집에 얹혀 손주를 보며 저도 이제 할머니가 됐다는 걸 실감했어요. 오목조목 아들이 애기였을 때 모습을 쏙 빼닮은 손녀를 보며 너무 기뻤습니다. 제 무릎에 아기를 앉혀놓고 어르고 달래며 만들어준 전복죽 맛있게 잘 먹는 며느리를 보니까 절로 마음이 흐뭇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전복죽 잘 얻어먹고 저에게 폭탄을 투하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게 뭔데? 임신 출산 비용 청구서예요.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지금까지 본인이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모든 일을 돈으로 환산해서 저에게 내민 게 아니겠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항목들이 그야말로 저를 뒷목 잡게 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고생한 수고비, 출산 중 과다출혈로 죽을 뻔했던 위험수당, 임신 후 출산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위로 비용, 앞으로 어머님 손주 육아비 지원, 베이비시터, 어린이집 초중고 들어갈 때 필요한 비용, 훗날 대학교 등록금은 별도로 지원, 지금까지 임신 중 썼던 생활비, 음식, 가정부 고용 기타 생활비 그리고 조리원 비용까지
세세하게 다 나눠놨더군요. 황당하고 충격적이라 처음에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 저에게 며느리는 세상당당하게 덧붙였어요. 어머니께서 신혼집 돈 보태주셨던 거 포함된 금액이에요. 사실 절반은 어머님이 아들 지원해 주신 거니까 2억 빼고 주시면 돼요. 총 8억이요. 제가 며느리에게 손주 낳았다고 좋아하는 돈은 총 10억이었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어찌나 태연스럽게 말하던지 며느리의 말에 오히려 제가 혼란스럽더군요. 저는 눈을 돌려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 또한 저처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파악하는 혼이 빠져나간 표정이었어요. 정수야, 너 이거 알고 있었니? 지금 은미가 하는 말 혹시 너도 동의한 거야? 아니, 엄마, 무슨 소리세요? 난 정말 몰랐어. 나도 지금 처음 들어. 정수가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은미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한테 돈을 맡겨놨어? 뭐가 이렇게 당당한데?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난 정당한 내 대가를 요구하는 거야. 요즘 며느리들 다 애 낳고 나면 시댁에서 수고했다고 돈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아? 그건 그냥 용돈 수준으로 받는 거지 무슨 10억이야. 10억이 너 네 집게 이름이야. 엄마가 왜 우리 애 낳는데 돈을 줘야 돼?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나도 다 계산한 거니까. 내가 지금 회사에서 받는 연봉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적용한 거야. 거기에 이번에 임신 안 했으면 연봉도 올랐을 테니까 그것도 합산한 거야. 어머니 아시죠? 저 회사에서 유능하고 돈도 꽤나 잘 벌던 거. 그리고 육아비 지원은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도 예상한 거니까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에요. 서은미, 너 진짜 미쳤어? 또박또박 본인이 응당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러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선을 그은 건가 싶었어요. 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받고 나면 이렇게 칼같이 못 나올 테니까 철저하게 계산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저 외로웠던 아이라서 못 다가오는 걸 거다. 점점 나아지겠지. 그렇게 홀로 희망 고문을 했던 거죠. 전 안고 있던 손주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빨개진 아들에게 넘기고 말했습니다. 어서 나가라. 제가 할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뻔뻔하게 보니 아이를 담보로 빚쟁이처럼 돈을 요구하는 며느리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셨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모두 말하라고요. 근데 왜 지금 와서 그러세요? 며느리는 그 뻔뻔한 입을 다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고 싶었는데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너는 정도라는 걸 모르는 애니?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돈을 요구하니?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혹시 너 이러려고 혼전 임신한 거니? 나한테 한몫 단단히 뜯어내려고? 어머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는 그저... 그 입 다물어. 내가 너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한 적 있니? 너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뭐라도 말 걸면 그때마다 뭐라고 했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럴 때마다 너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한 적 있니? 다 알아서 하는 애니까 그냥 이해하자 이러고 다 넘어갔는데 넌 그냥 시부모 관심이나 참견은 성가시고 돈만 챙기겠다는 신부 아니냐? 엄마, 일단 좀 진정. 너도 조용히 해. 안 사람이 이런 작당을 하고 있었던 걸 못 알아챈 너도 문제야. 긴 말 할 필요 없다. 당장 나가. 손주 안 보면 그만이야. 난 아쉬울 거 없어. 제가 강하게 나가자 며느리는 날선 입술을 꾹 다물고 분한 듯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반성도 모르는 그 얼굴에 회심의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집에서 짐도 빼. 그 말을 듣자마자 표독스러운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아니겠어요. 지도 아차 싶었겠지요. 전 손을 바들바들 떠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4명인 거 알고 있지? 나는 분명 애 낳고 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등기로는 넘기지 않았다. 어머니, 이거 말이 다르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너한테 약속은 했다만 그걸로 서류로 남겨진 게 없지. 아무리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약속을 네가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나도 지킬 이유 없지 않니? 그러니 정수하고 네가 보탠 돈은 10원도 안 빼먹고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더 이상 말 보태지 마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건지 편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후다닥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참나 태세 전환이 어찌나 빠르던지. 그래도 시어머니가 손주랑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쫓아내지는 않겠지 생각했던 며느리.
큰 오산이었죠. 며느리는 급히 손이 빨개지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애 낳고 나서 앞으로 먹고 살 걱정에 회사에 들어가도 왠지 제 자리도 제대로 남아있을 것 같지 않고 제가 너무 불안해서 그랬어요. 해 낳은 지도 얼마 안 돼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순간 실수한 거예요. 어머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어린 자식 보는 앞에서 손을 싹싹 빌며 울면서 말하는 며느리는 이마까지 아예 거실 바닥에 박으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게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 낳은 값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저 뻔뻔한 계산법. 진짜 며느리의 인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한테 둘 다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들에게 질질 끌려가다시피 현관문을 나서는 며느리를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네가 가고도 한동안 너무 황당하고 어찌나 기가 차던지 속에서 열불이 나서 혼났네요.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도 단단히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했죠. 한동안 며느리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눈물의 생쇼를 시작하더군요. 매일 밤 태어난 지 한 달 막 지난 아이를 안고 밤마다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미가 용서받으려고 지 자식을 이용하는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현관문을 더욱 굳세게 닫았어요. 그렇게 열을 문전박대하니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그 사람 매일 엄마 집에 찾아가는 거 알죠? 출산휴가도 끝나서 회사 나가는데 매일 퇴근해서 애 안고 바로 엄마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알게 뭐냐? 오지 말라고 해. 나도 성가셔. 그리고 난 용서는커녕 문 열어줄 생각도 없어. 엄마, 그 사람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 때문인 것 같대요. 나도 앞으로 이런 일 한 번만 더 생기면 정말 가만 안 있겠다고 일러뒀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문 한 번만 열어서 만나줘요. 그날 그 꼴을 보고도 지 아내 편을 드는 아들에게도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결혼하더니 정말 머저리가 다 되었구나 싶었어요. 하루는 친구들과 모임에서 식사를 하고 다 같이 저희 집으로 초대해 차 한잔하려고 했어요. 아직 퇴근 시간 전이니 며느리도 집 앞에 없겠거니 했죠. 그런데 친구들 잔뜩 끼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추운 날씨에 콧잔등 빨개진 어린애를 안은 며느리가 집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저는 저것이 단단히 날 망신시키려고 작정했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친구들에게 며느리가 찾아왔으니 나중에 초대하겠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장승처럼 서 있는 며느리에게 말했죠. 네가 지금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거냐? 친구들 앞에서 망신이라도 주려고?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제가 열받아 버럭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는 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럽게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산후우울증이래요. 의사도 제가 우울증 때문에 돌발 행동을 한 거래요. 치료도 할 거고요. 다시는 어머니한테 헛소리 안 할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 제게 건넨 건 산부인과 진단서였습니다. 아, 저도 정말 늙은 건지 마음이 물러지더군요. 병 이기는 장사 없다고, 정말 병 때문이고 본인이 치료한다면 한 번의 기회는 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 품에 꼭 안겨있는 손주를 가만히 보다가 끝내 말했어요. 일단 들어와라. 애 감기 들겠다. 넌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애 엄마라는 애가 네 몸만 고생하면 됐지. 지 자식을 추운 날 고생시키면 어떡해? 저는 그날 며느리를 집안에 들이고 약속을 하나 받아냈습니다. 물론 이번엔 종이에 글을 써서 지장까지 받았죠. 너한테 기회를 딱 한 번 더 줄 거야. 하지만 나도 뭐라도 너한테 담보를 받아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런다. 어쨌든 내 아들도 지금 너랑 갈라설 생각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해도 낳아줬으니 미우나 고우나 한 식구로 얼굴 보면서 살아야지 않겠니? 네, 어머니. 그러니까 받아 적고 지장 찍어. 정리가 동의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보탠 돈 돌려줄 테니까 남처럼 지내던가.
저는 며느리에게 아파트 명의는 제가 며느리를 다시 믿을 수 있을 때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며느리도 앞으로 다시 돈 문제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 신혼집 마련했을 때 보탠 돈 7천만 원은 그동안 신혼집에서 거주한 비용으로 치고 포기하며, 집은 시어머니의 뜻대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지장도 받아두었습니다. 문서에 지장이 있으니 한결 마음이 놓였고, 저는 그걸 믿고 며느리에게 기회를 한 번 주기로 했죠. 그리고 손주 육아 비용이나 생활비는 일절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젊은 애들 2명이 돈 벌고 있는데 왜 저까지 줘야 하나요? 나중에 제 마음이 풀리면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며느리도 받아들였죠. 이후 며느리는 예전에 새침하고 냉랭한 모습을 버리고 잘못을 뉘우치며 제게 보상하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언제나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먼저 식사에 초대하거나 선물을 보내더군요. 솔직히 눈에 뻔히 보이는 수작이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도 잘못을 알았으니 앞으로 천천히 달라지겠지 하고 좋게 생각했죠. 저는 그만큼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갑게 다가왔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겉으로만 봐선 저희 고부 사이는 예전보다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좀 허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미워할 마음만 먹으면 밑도 끝도 없이 미워지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일단 믿어보자고 다짐했죠. 아들 내외와의 교류가 잦아지니까 자연히 손주도 제가 봐주는 날이 늘었습니다. 매일 쑥쑥 잘 자라는 손주를 보는 게 큰 즐거움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가듯 저희 집에도 순탄한 봄바람이 부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회사 쉬는 날 우울증 약을 타러 병원에 간다며 진아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한동안 얌전히 있던 진아가 집안이 답답한지 칭얼거리는 거예요. 햇빛이 좋겠다 싶어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나갔죠. 진아에게 꽃도 보여주고 하늘도 보여주고 도로를 꽉 채우는 자동차도 구경시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며느리가 다니는 산부인과가 보이더군요.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다녀야 편할 거라며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병원을 골랐던 게 기억났습니다. 진아야, 우리 엄마 마중 갈까? 나온 김에 며느리와 함께 집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건물로 들어갔죠. 병원에 들어서니 환자 대기실에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유모차를 끌고 접수처로 가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은미 환자 치료 끝났나요? 우리 며느리인데 아직 있으면 같이 들어가려고요. 처음이 환자분은 몇 달 전에 아기 낳으시고 병원에 오신 적이 없을 텐데요. 무슨 소리세요?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으로 여기서 진단도 받고 오늘 약 타러 온다고 했는데요. 환자분이 산후 우울증이라는 얘기 처음 듣는데요. 차트에 남아있는 것도 없고요. 아마 진단을 받았어도 저희 병원은 아닐 거예요. 망치로 쿵하고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에 보여준 진단서에 분명히 병원 이름이 찍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당했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싶은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연락을 해 퇴근하면 어디 들리지 말고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는 며느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저는 며느리가 쓴 진단서와 각서를 챙겨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한 아들이 허겁지겁 현관으로 들어오더군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너 은미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했던 거, 그게 거짓말인 거 알고 있었니? 뭐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진단서 봐. 내가 아까 병원에 갔다가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은미는 산후 우울증은커녕 병원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더라. 우울증 진단받은 기록도 없고, 이 못된 게 우리 속이려고
어디서 서류라도 위조했나 봐. 충격을 받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헛소리꾼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겠지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던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지장이 찍힌 각서를 건네며 말이죠. 난 이제 걔 절대 안 본다. 어떻게 자기가 잘못을 용서받겠다고 병 걸렸다는 거짓말을 시무 앞에서 하니 이 배신감이 어마어마하다. 여기 쓰여진 대로 집은 내가 알아서 처분할 거고 네가 보낸 9천이랑 걔가 보낸 7천 딱 갈라줄 테니까 걔랑 이혼 안 할 거면 그 돈 받고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너희 둘이 계속 산다면 나랑도 끝이다.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었으면 그런 년을 우리 집안에 끌어들여. 저의 단호한 말에 손으로 입을 텨막고 있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도 충격받은 게 있어요. 은미가 엄마한테 출산 비용 달라고 난리친 지 얼마 안 지나서 나한테도 그랬어요. 엄마가 안 주니까 나한테라도 받아야겠다며 자기가 혼자 10달 품고 낳았는데 본인 앞으로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요. 자기 앞으로 목돈 5억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엄마한테 말해서 이 아파트를 자기 단독 명의로 해달라고 하라고.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야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나도 그때 정말 질리더라고요. 일단 진아도 태어났으니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엄마랑 은미가 화해하면 어찌됐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도 더는 못 살겠어. 엄마, 나 이혼할게요.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자 저도 조금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온 그 돈벌레 같은 여자를 없앨 일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자정을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며느리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듯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상담이 늦게 끝나서요. 회사에서도 일이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녀의 변명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들고 있던 진단서를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설명해봐. 네가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 간 적도 없다던데 이건 어디서 얻은 진단서냐?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너 이제 내 며느리 아니야. 정수랑 갈라서기로 했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들은 고개를 들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아. 입만 열면 거짓말해. 본능적으로 사람을 속이려는 당신 같은 여자랑은 끝이야. 며느리는 변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자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해. 소리 지를 일도 아니야. 너는 정수랑 이혼하고 그냥 짐 싸서 나가면 돼. 며느리는 울며 불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쩜 이렇게 매몰차실 수 있어요? 저는 뭐 좋아서 이렇게 했어요? 애초에 집 명예 돌려준다는 약속 안 지킨 건 어머니잖아요. 저는 그녀의 뻔뻔함에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 엄마라서 사정을 봐주려고 했는데 뭔 정말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애구나. 뻔뻔한 그녀에게 저는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여기 돈 문제로 거짓말하면 이 집 살 때 썼던 7천만 원도 포기하고 나간다고 했지?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 행동이 대가야. 정수야, 당장 들어가서 짐 싸라.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입에 거품을 물며 발악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끝까지 정 떨어지는 짓만 하는 애한테 아들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당신같이 인성 망가진 애미 아래서 자라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키우는 게 나아. 그리고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여자가 진아를 어떻게 본다는 거야? 이혼 소송 시작하면 한동안 진아는 나랑 우리 엄마가 키울 테니까 돈 모으면 양육비 지급이나 시작해. 양육비 내고 나한테 위자료까지 내면 당신 진짜 돈 열심히 벌어야겠어. 어디 아둥바둥 모아봐. 내가 할 수 있는 한학자금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하지만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초반에 그녀는 아직도 포기를 못했는지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맞소송으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끈질긴 것도 인정해줘야겠더군요. 하지만 그 객기가 오래가지 않아 집으로 전화를 몇 번씩이나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로 떠서 누군지 모르고 받았다가 목소리만 듣고 끊었죠. 처음 보는 번호는 모두 차단했더니 나중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죽어라 전화하더군요. 이것도 일종의 괴롭힘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아 말을 했습니다. 너 계속 연락하면 정말 회사까지 찾아가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어머니, 제발 끊지 마세요. 일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뭐? 내가 잘못 들었니? 부탁. 네가 지금 나한테 부탁할 처지야? 어머니, 저 맞소송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돈 한 푼 없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저 집 나와서 회사 숙직실에서 지내다가 이제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양육권도 그냥 포기하고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제가 보탠 돈 돌려주세요. 얘기 끝난 거 아니니? 기세 좋게 맞소송하더니 왜 이제 와서 우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구나. 저 이용 변호사 비용도 다 빚내서 내고 있어요.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평생 어머니께 잘못한 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제 앞으로 어머니나 진아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을게요. 며느리는 다 쉬어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싹싹 빌었습니다. 이번에 무시하면 정말 사람 하나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거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 며느리가 진흙탕을 구르며 산다고 해도 그만큼 제 아들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그 대가는 내 가족이 짊어질 수도 있는 게 인생사니까요. 어디 기댈 곳 하나 없이 남편도 자식도 한순간에 다 잃은 것만으로도 큰 대가를 치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전화를 끊고 아들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눴고 끝내 며느리가 신혼집에 보탰던 돈의 일부인 3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넙죽 엎드려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대가로 아들은 손주의 단독 양육권을 가져왔어요. 물론 며느리는 매달 아들에게 양육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밀리면 바로 그녀가 일하는 회사로 지급 명령 신청서를 보내기로 했어요. 이게 제가 아들과 손주를 위한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정말 말년의 대단한 액땜 아닌가요? 사람 하나 잘못 받아들였다가 세상 별꼴을 다 보고 말았죠. 종종 만약에 제가 돈 없고 힘없는 시어머니였다면 그 돈벌레가 저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저를 그나마 지켜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주에도 없는 황혼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어미도 없는 손주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기 싫어서 아들에게 너 일하는 동안은 내가 보겠다고 선언했어요. 요즘 매일매일 자라는 손주의 재롱을 보는 낙으로 삽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손주가 처음 한 말이 바로 할미라는 말입니다. 이 맛에 힘든 걸 다 잊는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에 가고 직장도 얻고 결혼까지 하는 걸 보려면 앞으로 저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어요. 그 생각만으로 뭔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젊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기분이 묘하네요. 아들은 이혼 과정에서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게 하고 싶다며 얼른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을 몰아붙여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들도 그 과정에서 더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법정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인연으로 피해를 보는 건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본 대가를 받는 벌이다. 저는 진실이 없는 사람에게 제 진실한 호의를 모두 주었다가 이 나이에 혹독한 인생 수업을 받게 된 거죠. 역시 배움에는 나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른을 바라보는 할머니도 며느리 한 번 잘못 만나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간혹 만나는 인생의 풍파에 좌절하지 마시고 배움을 얻어 한 발자국씩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향선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이양선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이양선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양선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